2012년 서울의 낡은 빌라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50억 원이라는 연말 인쇄복권 1등 당첨의 행운은 순식간에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첨 직후 며느리가 그 거액을 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비정한 여자 세상은 그녀를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5년 여름, 지독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로 굳게 닫혀있던 그 집에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부패한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충격적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첨된 복권이 누구의 손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3년이라는 시간을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알려졌던 그녀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과연 3년 동안 이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년간 덧칠된 시멘트 바닥 아래 숨겨진 진실 썩어버린 냉장고가 토해낸 그날의 악취가 3년간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늘도 빛나는 하루가 선물될 것입니다.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5년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재개발 지역. 틈없이 들어선 낡은 빌라 단지 위로 숨막히는 폭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지면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시야를 일그러뜨리는 가운데 골목 곳곳에는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봉투가 부패하며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구청 생활위생과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생활위생과 김 주무관입니다. 김 주무관이 수화기를 들자마자 꽉 막힌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행복빌라 201호 옆집인데요. 냄새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며칠 전부터 썩은 내가 나더니 오늘은 아주 코가 썩을 지경이라고요. 다급한 목소리는 짜증과 고통이 뒤섞여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듯한 기세였습니다. 김 주무관은 익숙한 듯 한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볼펜을 쥐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응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민원인. 정확한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오늘 오후에 바로 현장 확인 나가겠습니다. 3시간 후 김 주무관은 문제의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시큼하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오를 때마다 악취는 농도를 달리하며 더욱 강하게 폐부를 찔러왔습니다. 마침내 201호 박순자라는 문패 앞에 섰을 때는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지독한 냄새에 저절로 미간이 찌푸려질 정도였습니다. 계십니까?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김 주무관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세게 두드려 봤지만 안에서는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게 닫힌 철문 틈으로 비릿한 냄새만이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잠시 후 관리인 이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냄새가 더 심해졌네요. 관리인은 201호 앞에 서자마자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여기가 박순자 씨 댁 맞습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요. 박순자 할머니요. 그분 한 달 전에 요양원 들어가셨어요. 치매가 심해져서 며느님이 모시고 갔다고 하던데요. 그 후로는 계속 빈집입니다. 관리인의 대답에 김 주무관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그가 손부채질을 하며 덧붙였습니다. 전기세도 몇 달 밀려서 며칠 전에 끊겼어요. 안 그래도 전기 끊기면 냉장고가 문제인데 아마 그 안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김 주무관은 문틈에 코를 대고 킁킁거려 봤지만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틀림없었습니다. 전기가 끊겨서 냉장고 음식이 썩은 게 명백하군요. 이 정도 냄새면 온 동네파리가 다 모여들겠습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날 아침 특수 청소업체 트럭이 빌라 앞에 멈춰섰습니다. 방독면 수준의 장비를 착용한 박 팀장과 직원들이 장비를 들고 201호로 향했습니다. 관리인이 건넨 마스터키로 문을 열자 훅하는 열기와 함께 악취가 일행을 덮쳤습니다. 우와, 이건 장난이 아닌데 마스크 단단히 써라. 박 팀장이 직원들에게 소리치며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내부는 그야말로 쓰레기집의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신문지 더미, 빛바랜 비닐봉지 정체불명의 종이, 상자가 거실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어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그 쓰레기 산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냄새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냉장고가 어디에 묻혀 있는 거야. 박 팀장이 쓰레기 산을 헤치고 주방 쪽으로 향하자 구석에 기름때가 찌든 구형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는 냉장고 밑에서 흘러나온 검은 액체가 굳어 끈적거렸습니다. 여기군. 자, 열어보자. 박 팀장이 냉장고 문을 활짝 여는 순간 직원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의학 전기가 끊긴 지 오래된 냉장고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녹아내린 고기와 채소가 뒤엉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위를 구더기들이 하얗게 뒤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팀장은 베테랑답게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냉동실 안에 부패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에 눈물이 났지만 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냉동실 깊숙한 곳까지 손을 뻗어 녹아내린 음식물 쓰레기를 긁어내던 그때였습니다. 박 팀장의 손끝에 무언가 단단하고 묵직한 물체가 닿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치고는 너무나 딱딱한 것이라 박 팀장이 힘을 주어 잡아당겼습니다. 오물에 뒤덮인 그것은 파란색 청테이프로 칭칭 감긴 네모난 용기였습니다. 팀장님, 그게 뭡니까? 무슨 보물이라도 나왔어요. 직원이 농담을 던졌지만 박 팀장의 표정은 잠옷 심각했습니다. 글쎄다, 묵직한 게 감촉이 좀 이상한데. 박 팀장은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수십 겹으로 감긴 테이프를 벗겨내자 밀폐력이 높은 락앤락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건조제인 실리카겔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비닐로 꼼꼼하게 포장된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검은색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거 아이폰 4S 아니에요. 엄청 옛날 폰이네요. 배터리가 나간 낡은 스마트폰 밑에는 낡은 가죽 지갑이 또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신분증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서연 1976년생 39세. 신분증 속 여성은 단발머리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갑 안쪽 깊숙한 곳을 더듬자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무심코 종이를 펼친 박 팀장의 눈이 순식간에 동그래졌습니다. 이거 복권이잖아. 빨간 인쇄가 선명한 복권. 날짜는 2012년 11월이었습니다. 순간 박 팀장의 뇌리에 몇 년 전 뉴스에서 본 기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사건.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당첨금을 끝까지 찾아가지 않아 굴고에 귀속되었다는 그 미스터리 사건 말입니다. 설마 진짜 그건가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검색한 기사의 당첨번호와 손에 든 종이 속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본 박 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 작업 중단해. 당장 경찰 불러. 1시간 후 빌라 주변에는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멎자 서울경찰청 강력팀 형사들이 현장에 진입했고 선두에 선 것은 최 반장이었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달아빠진 구두군만큼이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었습니다. 최 반장은 201호에 들어서자마자 냉장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른바 국과수 감식반원들이 이미 현장 보존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더 지독하군. 장갑을 낀 손으로 냉장고 문을 이리저리 살피던 최 반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손잡이 부근에서 멈췄습니다. 인위적으로 뚫린 구멍과 그 주위에 긁힌 듯한 자국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자물쇠를 채우려던 흔적이네요. 옆에 있던 후배박 형사의 말에 최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바닥으로 옮겼습니다. 냉장고 바로 앞바닥만 유난히 닳아 허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멀쩡한데 그곳만 그런 것은 마치 누군가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며 냉장고 안에 무언가를 감시했던 듯한 기묘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최 반장은 고개를 돌려 한쪽에 쭈그려 앉아 진술서를 쓰고 있는 박 팀장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신고해주신 팀장님이시죠? 이 집에 누가 살았다고 들으셨습니까? 박순자라는 할머니가 혼자 살았답니다. 치매가 있어서 한 달 전에 요양원에 갔다고 관리인한테 들었습니다. 박순자. 최 반장은 휴대전화를 꺼내 익숙한 손놀림으로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과거 사건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자 이서연 신고인 김진우 남편 특이사항, 복권 1등 당첨 후 당첨금을 수령하고 가출한 것으로 추정됨. 최 반장이 화면을 응시하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3년 전에 돈 들고 도망갔다던 며느리, 물건이 왜 시어머니 집 냉장고 냉동실에서 나오는 거지. 그는 증거물 봉투에 담긴 밀폐 용기와 그 안의 물건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아 공기와의 접촉을 완벽히 차단하고 건조제까지 넣어 보관한 정성은 단순한 보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물건들을 세상에서 완전히 봉인해버리려 한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단순 가출이 아니야. 냄새가 나. 아주 지독한 냄새가. 최 반장이 뒤를 돌아 감식팀장에게 외쳤습니다. 이 스마트폰 국과수로 바로 보내. 밀폐 용기 덕에 습기가 안 찼을 테니 데이터 복구는 문제 없을 거야. 30분 후 국과수 감식 차량이 추가로 도착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어두컴컴한 집안을 비췄습니다. 최 반장은 담배를 꺼내려다 말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재개발 구역의 풍경은 살풍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은 아내가 50억이라는 거금을 들고 도망쳤다고 신고했고 세상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린 비정한 여자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정한 여자의 마지막 흔적은 3년 내내 시어머니 집 차가운 냉동실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첨금을 한 푼도 수령하지 않은 복권과 함께 말입니다. 김진우 씨,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최 반장의 시선이 굳게 닫힌 냉장고를 지그시 응시했습니다. 이제 봉인되었던 진실이 썩은 악취와 함께 세상으로 터져나올 시간이었습니다. 최 반장은 사무실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2012년 11월 당시 접수된 실종 신고 기록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반사된 화면 속 글자들은 무미건조했지만 그 행간에는 숨겨진 비극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신고인은 남편 김진우, 신고일은 2012년 11월 16일 오전. 최 반장은 마우스를 움직여 사건 개요를 훑어보며 옆자리에 앉은 후배 형사를 불렀습니다. 박 형사, 신고인 김진우 연락처 살아있나? 지금 당장 연락해서 서로 좀 오라고 해. 박 형사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2시간 후 서울경찰청 강력팀 조사실문이 열리고 44 살해 김진우가 주눅든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은 감지 않은 듯 기름진 머리에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퀭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입을 열 때마다 풍기는 시큼한 술 냄새가 지독해 그가 지난 3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짐작게 했습니다. 최 반장이 턱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김진우 씨. 진우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자마자 초조한 듯 손을 비비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형사님, 혹시 제 아내 서연이 찾았습니까? 3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어서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공포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 반장은 대답 대신 책상 서랍에서 증거물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는 붉은 인쇄에 낡은 복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진우가 봉투를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떠 내용을 확인하더니 이내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얘졌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바스락거리며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형사님이 이걸 어떻게? 아내가 들고 도망갔다던 바로 그 복권이잖아요. 어머님 댁 냉장고 냉동실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최 반장의 차분한 목소리와는 달리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서연이가 가져갔는데 그날 밤 지갑이랑 짐 다 챙겨서 나갔단 말이에요. 최 반장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빼놓지 말고 기억나는 대로 전부 이야기해보세요. 진우는 괴로운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 사이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삐져나왔고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떠올리기 싫은 과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날 서연이랑 복권 때문에 심하게 다퉜습니다. 당첨된 걸 알고 제가 빚 갚게 돈 좀 달라고 했는데
서연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혼을 해서라도 그 돈은 못 준다고.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차를 몰고 근처 낚시터로 가버렸죠. 밤새 소주 마시면서 화를 사귀다가 새벽녘에 집에 돌아왔는데 서연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때 어머님은 집에 계셨습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어머니는 안방에 계셨어요. 제가 서연이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제가 나간 뒤에 서연이가 화를 내며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고. 당첨금 들고 도망간 거라고. 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테이블을 적셨습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서연이를 원망했습니다. 50억 때문에, 고작 돈 때문에 남편도 버리고 시어머니도 버리고 도망간 악독한 년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죠. 최 반장은 무표정하게 진우를 지켜봤습니다. 원망과 회한이 뒤섞인 그의 눈물은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절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흥신소도 찾아가 보고 돈 주고 사람 써서 전국을 다 뒤졌습니다. 근데 그림자도 못 봤어요. 진우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자조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술만 마시고 도박장만 전전했죠. 어머니는 제가 나설 때마다 잊어버리라고 돈 들고 도망간 여자를 찾아서 뭐 하냐고 계속 말리셨지만 그래도 궁금했으니까요. 옆에서 기록을 검토하던 박 형사가 서류 한 장을 넘기며 끼어들었습니다. 김진우 씨, 저희가 계좌 추적을 전부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인께서는 당첨금을 단 한 푼도 수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붉게 충혈된 동공이 갈피를 잃고 흔들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그럼 서연이가 돈을 안 가져갔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5일 그날 이후로 이서연 씨의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병원, 진료 기록 등 모든 생활 반응이 완벽하게 끊겼습니다. 최 반장이 당시 수사 기록 파일을 펼쳐 진우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3년 전에는 그 동네에 CCTV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짐을 싸서 나가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님의 증언이 유일한 목격담이었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집어들어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차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서연이는 돈을 가져가지도 않았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왜 최 반장은 즉답을 피하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빚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3천만 원 정도요. 대부분 도박 빚이었습니다. 빚 독촉이 심했습니까? 진우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쳐들어오고 직장에 전화하고 저 잡히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마 제가 아내를 찾으려 했던 것도 아내를 찾으면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박 형사가 수첩에 메모를 하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님과 같이 사셨습니까? 아니요. 서연이가 없어지고 나서 저는 따로 나와 살았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집이라 가끔 들러서 안부만 묻고 용돈 좀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어땠습니까?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나요? 진우가 잠시 허공을 응시하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생각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원래 어머니가 결벽증 있을 정도로 깔끔한 분인데 서연이 없어지고 나서 집에 물건을 쌓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상자 몇 개더니 나중엔 쓰레기집처럼 변해갔죠. 최 반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언제부터 물건을 쌓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서연이가 사라진 직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누가 들어오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셨어요. 제가 물이라도 마시려고 냉장고 쪽으로 가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셨으니까.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늘 냉장고 앞에 서 계시거나 그 앞에 앉아 계셨어요. 마치 뭔가를 지키는 사람처럼. 조사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 반장과 박 형사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냉장고 앞에 달아빠진 바닥 자물쇠를 채우려던 흔적,
그리고 며느리의 실종과 시어머니의 거짓말,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님, 서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설마 어머니가 최 반장이 파일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라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고 휴대전화 전원 켜놓으세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진우가 비틀거리며 조사실을 나간 뒤 문이 닫히자마자 박 형사가 최 반장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김진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인데요. 연기라고 보기엔 너무나 억울해 보입니다. 최 반장이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담배를 입에 물려다 그면 구역인 것을 깨닫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김진우는 철저하게 속은 거야. 누군가가 3년 동안 완벽하게 이 남자를 기만하고 조종한 거지.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복권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50억 원,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그 거금을 3년 동안 차가운 냉동실 썩은 음식물 쓰레기 속에 처박아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을 쓰지도 않고 누구에게 자랑도 하지 않고 오직 침묵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 박순자가 있는 요양원. 내일 당장 가봐야겠군. 박 형사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하겠습니다. 최 반장은 다시 자리에 앉아 컴퓨터로 박순자의 신상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이름 박순자, 나이 75세, 특이사항 무학, 남편은 20년 전 사망 동거 가족 아들, 김진우, 며느리 이서연, 실종. 모니터 속 박순자의 증명사진은 온화한 시골 할머니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글도 읽고 쓸 줄 모르고 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했다는 이 노파가 왜 며느리에 대해 끔찍한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며느리의 소지품과 50억 복권을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겨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돈 욕심 때문이 아니야. 최 반장은 모니터 화면을 쏘아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당첨금을 수령했겠지. 하지만 박순자는 돈을 쥐고도 쓰지 않았어. 마치 돈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돈을 인질로 잡고 있었던 것처럼. 어둠이 짙게 깔린 경찰서, 밖 어디선가 불어온 밤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했습니다. 밀폐된 냉장고 문이 열리면서 시작된 이 기묘한 사건은 이제 막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국과수 디지털 포렌식, 실험실의 차가운 공기 위로 팬 돌아가는 소리만이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윤 연구원은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모니터 화면에 얼굴을 묻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연이 남긴 스마트폰은 밀폐 용기와 두꺼운 청테이프 덕분에 습기 침투를 완벽하게 막아낸 상태였습니다. 최 반장님, 복구 완료됐습니다. 윤 연구원의 부름에 복도에서 대기하던 최 반장과 박 형사가 실험실 안으로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윤 연구원이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메인보드가 살아있어서 100% 복구됐습니다. 이메일 847건 통화 기록 234건이 나왔습니다. 최 반장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3년 전에 멈춰버린 서연의 시간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수신 메일 목록이었는데 스크롤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 사람의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남편 진우였습니다. 야, 돈 언제 줄 거야? 빨리 내놔. 집 앞에 빚쟁이들 또 왔어.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전화 왜 안 받아? 숨어봤자 소용없어. 메일 내용은 하나같이 협박과 욕설, 그리고 돈 독촉뿐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쏟아진 폭언의 기록을 보며 최 반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이거 전부 남편이 보낸 겁니까? 아주 사람을 몰아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만. 네 실종 직전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런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 형사가 마우스를 쥐고 다른 메시지를 클릭했습니다. 서연아, 또 맞았니? 몸은 어때? 병원은 갔어? 발신자는 언니라고 저장된 지인이었습니다. 그 아래 서연이 보낸 답장이 보였습니다. 난 괜찮아 언니. 어머님만 안 다치시면 돼. 그 사람이 술 마시고 들어오면 어머님한테도 손 찍어 마려고 해서
최 반장이 짧게 혀를 찼습니다. 자기 몸 아픈 것보다 시어머니 걱정을 먼저 했구먼. 윤 연구원이 이번에는 통화기록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2012년 11월.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된 그 시점 이후로 특정 번호와 집중적으로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에 최 변호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몇 번이나 통화했습니까? 총 5회입니다. 통화 시간도 대부분 30분을 넘깁니다. 꽤 구체적인 상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형사가 수첩에 이름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랑 이 정도로 길게 했다면 이혼 상담이 틀림없겠네요. 당첨금 지키면서 이혼할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미발송 메시지함입니다. 윤 연구원이 비장한 표정으로 파일을 열자 작성해두고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한 메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수신자는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랑 같이 나가서 살아요. 진우 씨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제 그 사람 폭력 안 보고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작성일 씨는 2012년 11월 14일 서연이 실종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최 반장은 모니터 속 글자들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며느리의 절박한 심정과 시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려던 게 아니야. 시어머니를 데리고 탈출하려던 거였어.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가운데 박 형사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목록을 확인하다가 소리쳤습니다. 선배님, 여기에 보험 앱도 있습니다. 앱을 실행하자 납부 내역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계약자는 박순자, 수취인도 박순자. 월 보험료는 무려 5만 원에 달하는 고액 암보험이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이름도 아니고 시어머니 명의로 암보험을 들어줬네요. 보험료는 이서연 씨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갔고요. 최 반장이 혀를 찼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자기 살기도 팍팍할 텐데 시어머니 보험료까지 내주고 같이 살 집까지 마련하려고 했다니. 윤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인터넷 검색 기록을 띄웠습니다. 당첨 번호를 확인한 직후 가장 먼저 검색한 단어가 이혼 변호사였습니다. 이서연 씨는 당첨되자마자 남편과의 관계를 끊고 시어머니와 새 출발할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 반장은 복구된 데이터를 전부 출력해달라고 요청한 뒤 출력물을 챙겨 박 형사와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가자. 현장에 답이 있을 거야. 두 형사는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빌라 단지로 향했습니다. 202호 주변의 이웃집들을 탐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2호 초인종을 누르자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문을 빼꼼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최 반장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201호 박순자 씨 댁일로 몇 가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할머니가 경계심을 풀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 그 치매 걸린 양반. 며칠 전에 요양원 갔다던데. 네, 맞습니다. 혹시 3년 전부터 박순자 씨 행동에 좀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며느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 그 무렵부터요. 질문을 들은 할머니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혀를 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말도 마. 며느리 없어지고 나서 그 양반 아주 딴 사람이 돼버렸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원래 깔끔 떨던 성격인데 갑자기 집에 쓰레기를 주워와서 쌓기 시작했어. 신문지며 상자며 비닐봉지까지. 집 안에서 썩은 내가 나도 문을 절대 안 열어줬네.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만 뜨면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 장 보는 것도 새벽에 도둑고양이처럼 다녀오고 누가 말이라도 걸면 기겁을 하고 도망치기 바빴다니까. 박 형사가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집안에 누구 들이는 것도 싫어했습니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었지. 한 번은 가스 점검원이 들어가려니까 식칼 들고 나와서 죽여버린다고 난리를 쳤다니까. 특히 주방 쪽으로는 얼씬도 못하게 했어. 최 반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혹시 며느리와의 갈등은 없었습니까?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전혀.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서연이라고. 그 젊은 새댁이 얼마나 착한 며느리였는지 시어머니 수족처럼 모시고 살았다니까. 그럼 남편 김진우 씨는요?
할머니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이고, 그 백수건달 술만 먹고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새벽마다 서연이 얻어맞는 소리에 잠 못 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며느리가 돈 들고 도망갔다고 했을 때도 동네 사람들은 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했었다니까. 할머니의 증언은 확고했습니다. 서연은 헌신적인 며느리였고 진우는 가정 파괴범이었으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실종 이후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다른 집들을 돌아봐도 증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해질녘 경찰서로 복귀한 최 반장은 압수해온 진우의 사물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도박빚을 적어놓은 낡은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최 반장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박 형사, 이거 좀 봐. 수첩 귀퉁이 흘려 쓴 메모가 최 반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2년 12월, 엄마가 곧 돈 준다고 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 박 형사가 다가와 메모를 읽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박순자 씨가 아들한테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까? 시점은 며느리가 실종된 직후야. 박순자는 복권이 냉장고 안에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최 반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머릿속에서 재배열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시어머니를 구출해 함께 살려 했던 며느리, 그런 며느리를 살해했거나 죽음을 방치하고 50억 복권을 독차지한 시어머니, 그러나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3년간 쓰레기 더미에 묻혀 냉장고만 지키다 요양원으로 떠난 노인. 김진우는 3년 동안 헛다리 짚고 있었던 거야. 진짜 돈줄은 자기 어머니가 쥐고 있었는데 최 반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희생자의 기록이 가리키는 진실은 너무나 비극적이고 동시에 잔혹했습니다. 박순자 씨 만나봐야겠어. 지금 당장. 최 반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거짓의 껍질을 벗기고 냉장고 속에 봉인된 그날의 진실과 마주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력팀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문이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섰는데 밤샘 근무에 지친 형사들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최 반장님이시죠? 연락받고 왔습니다. 변호사 최민준입니다. 최 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악수를 나누고 맞은편 의자를 권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시죠. 실종된 이서연 씨와는 정확히 어떤 관계셨습니까? 최 변호사가 의자에 앉으며 가방을 열어 두툼해 보이는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년 전 서연 씨가 저를 찾아와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시 작성했던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 맨 위에 있는 문서를 최 반장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혼 소장 초안입니다. 서연 씨가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구술하고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최 반장이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꼼꼼히 읽어내렸습니다. 이혼 사유에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심각한 도박 중독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밝혀 있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어떻게 계획했습니까? 복권 당첨금 때문에 갈등이 컸을 텐데요. 최 변호사가 씁쓸한 표정으로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서연 씨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대신 남편의 빚을 갚아주려고 했습니다. 도박으로 진 빚 3억 원을 전부 변제해주고 깨끗하게 연을 끊으려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박 형사가 놀라 메모하던 펜을 멈췄습니다. 남편 빚을 전부 갚아준다고요. 도망치려던 사람이 내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혼자 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임대차 계약서를 한번 보시죠. 최 변호사가 내민 것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최 반장의 시선이 계약자 명의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이서연이 아닌 박순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자가 시어머니인 박순자 씨로 되어 있군요. 서연 씨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와 살겠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은 전액 서연 씨가 내고 명의는 시어머니 앞으로 해서 노후를 보장해 주려 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장 근처에서 서연 씨를 만나 서류를 건네준 적이 있는데 그걸 남편분이 목격한 모양입니다. 엄청난 오해를 샀죠.
오해라면 불륜 말씀이십니까? 네, 남편분이 저를 내연남으로 의심한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 씨가 겁에 질려서 다음 상담 약속을 급하게 취소했으니까요. 그게 마지막 연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최 반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진우가 그토록 저주했던 아내는 실은 그를 빚더미에서 구해주고 그의 어머니를 봉양하려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서류들 복사해서 김진우한테 보여줘야겠습니다. 1시간 후 진우가 다시 조사실로 불려왔습니다. 전날보다 더욱 초췌해진 얼굴로 의자에 앉은 그는 불안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이 아무 말 없이 이혼 소장 초안과 임대차 계약서를 진우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거나 똑똑히 보시죠.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혼 소장이라니. 부인이 실종되기 직전까지 준비하던 서류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진우의 시선이 채무 변제 항목과 박순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셔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서연이가 날 얼마나 무시했는데 돈 주기 전이라고 날벌레 보듯 했다고요. 무시한 게 아니라 무서웠던 겁니다. 당신의 그 폭력이 무서워서 피했던 것뿐이라고요. 최 반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일갈했습니다. 부인은 당신이 만든 그 3억이라는 빚더미에서 당신을 건져내고 어머님까지 모시고 나가 살려 했어. 당신을 버리고 도망치려던 게 아니라 당신을 살려주고 떠나려던 거였다고. 진우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서연이는 돈밖에 모르는 여자였어. 내가 봤어. 남자랑 만나는 걸 내가 봤다고. 그 남자는 변호사였습니다. 당신 빚 갚을 방법 상담하려고 만난 변호사였다고요. 진우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해와 의심으로 점철된 지난 3년의 시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위로 엎드려 엉엉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와 죄책감이 조사실을 가득 채웠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늦어도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최 반장과 박 형사는 진우가 진정할 때까지 말없이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최 반장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지극한 효심을 알면서도 시어머니 박순자는 왜 침묵했던 걸까요? 오후 늦게 두 형사는 박순자가 입원해 있는 햇살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내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실 문을 열자 휠체어에 앉아 창밖 허공을 응시하는 백발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박순자였습니다. 최 반장이 휠체어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박순자가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동공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텅 빈 눈은 최 반장을 보고 있었지만 그 너머에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추워. 그녀의 입술이 움직여 알 수 없는 단어를 뱉어냈습니다. 어르신 며느님인 이서연 씨 기억나십니까? 미서연이라는 이름에도 박순자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돈, 추워, 서연아, 된장찌개 식는다. 그때 병실로 들어온 간호사가 수액을 교체하며 설명했습니다. 중증 치매세요. 대화는 거의 불가능하시고 하루 종일 저렇게 몇 가지 단어만 반복하십니다. 최 반장의 시선이 박순자의 침대 옆 협탁으로 향했습니다. 반쯤 열린 서랍 속에 낡은 스카프 하나가 아주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저 스카프는 뭡니까? 할머니께서 목숨처럼 아끼시는 거예요. 누가 만지기만 해도 불같이 화를 내시거든요. 처음 입원하실 때부터 손에 꼭 쥐고 계셨어요. 박 형사가 장갑 낀 손으로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유행이 한참 지난 낡은 디자인이었지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선물해 준 겁니까? 정신 멀쩡하실 때 며느님이 사주셨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사준 거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최 반장은 멍하니 창밖을 보는 박순자의 옆모습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실종안이 죽음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유력한 용의자가 박일의 모나크, 며느리가 준 선물을 목숨처럼 아끼고 있다는 모순. 왜일까요? 정말 돈 때문이었을까요? 박 형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돈 때문이라면 그 돈을 썼겠지. 3년 동안 냉동실에 처박아 두진 않았을 거야. 이건 욕망으로는 설명이 안 돼. 최 반장은 석연치 않은 마음을 안고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단서가 더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에 다시 행복빌라 201호로 돌아왔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썩은 내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온 낡은 민원 처리 대장을 넘겨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배님, 이거 좀 보십시오. 그가 가리킨 곳에는 2012년 11월 15일 밤 101호 주민이 제기한 민원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실종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위층에서 밤새 짐승 긁는 소리가 남. 물 내려가는 소리도 멈추지 않고 계속 들림. 최 반장이 기록을 낚아채듯 가져가 읽었습니다.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물소리. 누군가 뭔가를 지우거나 씻어내려 한 거 아닐까요? 최 반장은 즉시 국과수 감식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반장, 지금 당장 201호로 와주시오. 루미놀 검사 다시 해야겠어. 집안 전체를 다 뒤집어야겠다고. 다음날 아침 암막 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한 201호 거실. 국과수 요원들이 칙, 칙 소리를 내며 루미놀 시약을 집 안 곳곳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주방과 세탁실을 잇는 문턱 부근에서 희미한 형광빛 푸른색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혈흔 반응입니다. 감식 반장이 특수 안경을 쓰고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꽤 오래되고 여러 번 닦아낸 흔적이지만 명백한 혈흔입니다. 혈흔이 세탁실 안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 반장이 푸른빛을 따라 좁은 세탁실로 들어갔습니다. 세탁기와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쌓여있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박 형사가 세탁실 바닥에 쭈그려 앉아 유심히 살피더니 손가락으로 바닥 위를 톡톡 두드려 보았습니다. 선배님, 바닥 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거실이랑 달라요. 둔탁하다고 해야 하나? 최 반장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장판 모서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드러난 시멘트 바닥은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덧칠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시멘트를 새로 발랐군. 그것도 아주 급하게. 두 형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101호 주민이 들었다는 밤새도록 이어진 긁는 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덧칠된 시멘트. 사건의 차가운 진실이 바로 이 세탁실 바닥 아래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은 진우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서연이 사라진 그날 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진우의 입을 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조사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최 반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김진우 씨, 그날 밤 몇 시에 집을 나왔습니까? 정확히 기억나는 대로 말하세요. 진우는 괴로운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쥐어짜듯 대답했습니다. 밤 10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복권 문제로 정말 심하게 말다툼을 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다퉜습니까? 제가 빚 때문에 급하니까 당첨금 좀 달라고 했는데 서연이가 끝까지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서연이를 밀쳤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넘어지면서 벽 모서리에 머리를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악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는데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최 반장이 수첩에 빠른 속도로 메모를 하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후엔 어떻게 했습니까? 쓰러진 아내를 두고 그대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서연이가 쓰러지니까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안방에 계시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나와서 서연이 상태를 보더니 저한테 고함을 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당장 119 부를 테니 너는 나가 있어라고요. 빚쟁이들도 어슬렁거리는데 경찰 오면 시끄러워지니까 일단 자리를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낚시터에라도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오라고. 옆에서 팔짱을 끼고 듣고 있던 박 형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구급차를 부를 테니 아들에게는 도망가라고 했다고요. 네, 어머니가 제 등을 떠밀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제가 있으면 오히려 일이 더 꼬인다고. 진우가 억울한 듯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날 낚시터 도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알리바이 만들려고 찍은 게 아니라 친구한테 낚시 왔다고 자랑하려고 찍은 거예요. 최 반장이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어두운 밤 낚시터 풍경이 찍혀 있었고 사진 정보의 촬영 시간은 2012년 11월 15일 11시 42분이었습니다. 몇 시까지 낚시터에 있었습니까? 밤새 거기서 소주 마시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뜨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서연이는 없고 어머님 혼자 계셨고요. 돌아왔을 때 어머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진우가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서연이가 깨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을 챙겨 화를 내며 나가버렸다고, 다시는 안 돌아올 거라고 하면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최 반장은 3년 전 수사 기록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당시 박순자가 자필로 쓴 진술서에는 진우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낚시하러 나간 뒤 며느리가 정신을 차리고 큰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가는 것을 목격했음. 그러나 최 반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진술은 며느리의 실종을 위장하기 위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박 형사가 진우에게 다가가 낮게 물었습니다. 김진우 씨, 3년 동안 어머님 말씀을 의심해 본 적 없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평생 저 하나만 보고 살아온 분인데.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입에 물려다 조사실인 것을 깨닫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형사님들 얘기를 듣고 보니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어머니가 분명히 119를 부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연이가 짐을 싸서 나갔다면 구급차는 왜 안 불렀던 걸까요? 머리를 부딪혀 쓰러진 사람이 어떻게 바로 짐을 싸서 나갑니까? 최 반장과 박 형사가 허공에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진우는 3년이 지난 이제야 그날 밤의 모순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알리바이 덕분에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지만 그 알리바이는 동시에 어머니의 범행을 가리는 완벽한 방패였습니다. 어머님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진우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진우를 돌려보낸 후 최 반장은 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인 박 박사를 만났습니다. 박순자의 기이한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순자 씨의 심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을 독차지하려고 며느리를 해친 거라면 왜 그 돈을 쓰지 않고 3년이나 묵혀뒀을까요? 박 박사가 사건 자료를 꼼꼼히 훑어보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흥미로운 케이스군요. 보통 금전이 얽힌 치정살인이라면 당첨금을 수령해 탕진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박순자 씨는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욕망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욕망은 맞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좀 다를 뿐이죠. 박 박사가 화이트보드에 도표를 그려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도박 중독인 아들을 둔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만약 50억이라는 거금이 아들 손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도박판에 쏟아붓고 난리겠죠. 빚만 더 늘어날 거고요. 그렇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동결시켜버린 거예요. 최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 며느리를 제거하고 돈을 빼앗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을 아들에게 쓰게 할 수도 없고 자신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군요. 비뚤어진 모성애죠. 아들이 돈을 주면 파멸할 것을 알기에 아예 냉장고 속에 봉인해버린 겁니다. 박순자 씨에게
그 복권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물건이었을 겁니다. 저주받은 물건이라 며느리를 죽게 한 원인이자 동시에 아들의 인생을 망칠 증거물이었으니까요. 죄책감과 아들에 대한 집착이 뒤섞여 돈을 지키면서도 혐오하는 이중적인 심리 상태였을 겁니다. 그때 최 반장의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국과수 디지털 포렌식 팀의 윤 연구원이었습니다. 최 반장님, 지금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결정적인 걸 찾아냈습니다. 뭡니까? 혹시 복구한 데이터에서 또 뭐가 나왔습니까? 수학이 넘어 윤 연구원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음성 메모 앱에서 삭제된 녹음 파일 하나를 복구했습니다. 최 반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녹음 파일 언제 녹음된 겁니까? 2012년 11월 15일 밤 10시 13분부터 23분까지입니다. 최 반장이 시계를 확인하듯 시간을 되뇌었습니다. 진우가 집을 나갔다고 진술한 직후이자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됐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어서 잡음이 좀 섞여 있지만 대화 내용은 선명하게 들립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최 반장이 전화를 끊자마자 박 형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박 형사 차 돌려 국과수로 간다. 두 형사는 바람처럼 사무실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차에 시동이 걸리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박 형사가 엑셀을 밟으며 물었습니다. 선배님, 이서연 씨는 왜 그 상황을 녹음했을까요? 싸우는 와중에 조수석에 앉은 최 반장이 안전벨트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이혼소송 증거용이었겠지. 남편 폭언이나 폭력을 기록해두려고 켰을 거야. 그런데 그게 자기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정말 기가 막히네요. 최 반장은 창밖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듣게 되겠군. 3년 동안 냉동실 얼음 속에 갇혀있던 그날 밤의 진실을. 차가 국과수 정문을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제 모든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고 밀폐된 진실이 세상으로 비명을 지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과수 디지털 포렌식 실험실은 죽은 자의 비밀을 파헤치는 엄숙함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 불빛만이 윤 연구원의 안경 렌즈 위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반장님들, 이쪽으로 앉으시죠. 준비됐습니다. 윤 연구원의 부름에 최 반장과 박 형사가 서둘러 다가가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복구는 완벽하게 된 겁니까? 음질 상태는 냉동실에 오래 있었던 것 치고는 양호합니다. 약간의 잡음이 섞여 있지만 대화 내용을 파악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윤 연구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스피커 볼륨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녹음 시작 부분부터 재생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지직 하는 짧은 기계음과 함께 스피커에서 3년 전 그날 밤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서연의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혼 소송 증거 자료로 녹음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이내 쾅 하고 문을 부수는 소리와 함께 진우의 거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복권, 돈 어디다 숨겼어? 빨리 내놔. 내가 빚 때문에 죽겠다는데 너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돈 어머니 모시고 나가 살 집 보증금이에요. 당신 도박빚 갚는 데는 한 푼도 못 줘요. 절대 안 돼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우당탕하는 요란한 소음과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이어졌습니다. 약 서연의 날카로운 비명이 짧게 끊기고 쿵 하고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실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후 한동안 섬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아야, 이서연 일어나봐. 진우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좀 나와보세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박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앞에 며느리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내가 밀쳤는데
머리를 부딪혀서 안 움직여요. 숨도 잘 안 쉬는 것 같고. 어떡해요. 엄마 진우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패닉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순자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너는 지금 당장 낚시터로 가거라. 그게 무슨... 지금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119 부를 테니. 너는 일단 가. 빚쟁이들도 어슬렁거리는데 경찰 오면 너만 곤란해져. 박순자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이어졌습니다. 너는 현장에 없었던 거야. 알았어. 무조건 낚시터에 있었던 거라고. 엄마 말 들어. 최 반장과 박 형사는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박순자가 아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순간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부탁해요. 진우가 황급히 발소리를 내며 현관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도어락이 걸리는 소리와 함께 그가 떠났습니다. 이제 녹음기에는 박순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떠난 것을 확인한 듯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서연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어머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119 좀... 그러나 박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슬픔과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돈, 진우 손에 들어가면 걔 인생 망친다. 도박장에서 칼에 찔려 죽든 빚쟁이한테 맞아 죽든 할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그냥 다 없던 일로 하자. 너도 돈도 전부 없던 일로 하면 되는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부스럭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젖은 천 같은 것으로 입과 코를 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님. 서연의 필사적인 저항과 신음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숨소리가 멎고 모골이 송연해지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윤 연구원이 스피커 전원을 끄자 실험실 안에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최 반장이 한참 만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순자가 직접 마무리를 했군. 박 형사가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구급차를 안 부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숨통을 끊어버렸어요. 살아있는 며느리를 김진우한테 이거 들려줘야겠어.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기 어머니가 그 뒷수습을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알게 해줘야지. 1시간 후 진우가 다시 조사실로 불려왔습니다. 며칠간의 조사로 피폐해진 그는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사님 또 뭡니까? 저 정말 아는 거 다 말했는데. 최 반장이 아무 말 없이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부인 휴대전화에 녹음된 파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최 반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별 반응 없던 진우의 얼굴이 자신의 고함이 흘러나오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이 들릴 때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나 박순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녀가 119를 부르지 않고 서연을 질식시키는 대목에 이르자 그의 눈이 동그래지며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진우가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그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떨렸습니다. 부인이 이혼 소송 증거로 남기려다 녹음된 겁니다. 당신이 나간 뒤의 상황까지 전부. 진우가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분명히 119 부른다고 했는데, 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최 반장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며느리의 숨을 직접 끊어버렸다고요. 진우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엄마가 당신이 원인 제공을 하고 어머님이 마무리를 한 겁니다. 합작품이죠. 진우가 흐느끼며 바닥을 쳤습니다. 위액이 올라오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그를 난도질했습니다. 으아, 내가 죽인 거야. 내가 밀치지만 않았어도 박 형사가 휴지를 건네며
안타깝게 물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몰랐습니까? 어머님이 며느님을 해치고 거짓말을 했다는 걸. 진우가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서연이가 도망간 줄로만 알았어요. 엄마가 나를 속일 거라고는. 어떻게 엄마가. 최 반장이 낮은 목소리로 박순자의 심리를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나는 아들의 상해치사죄를 덮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당신이 복권 당첨금 50억 원을 손에 쥐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당신 손에 돈이 들어가면 도박으로 인생 망칠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서연이를 죽이고 돈을 냉장고에.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50억이라는 돈이 며느리를 죽이고 아들을 폐인으로 만들고 어머니를 살인자로 만든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최 반장이 진우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김진우 씨,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어머님이 시신을 어디에 숨기셨을까요? 집 밖으로 나간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진우가 충혈된 눈으로 최 반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집 밖으로 안 나갔다면 설마. 최 반장의 뇌리에 201호 세탁실에 울퉁불퉁했던 바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탁실. 박순자가 3년간 그 좁은 집을 떠나지 않고 지켜냈던 진짜 이유가 거기에 있을 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만이 남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아래 봉인된 3년 전의 비극을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낡은 빌라 201호 앞은 전날보다 더욱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노란 폴리스 라인 너머로 하얀 방호복을 입은 과학수사대와 감식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은 마스크를 고쳐 쓰고 문제의 세탁실 앞에 섰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다들 준비하세요. 과학수사대장 강 반장이 세탁기를 가리키며 짧게 지시했습니다. 최 반장은 팔짱을 낀 채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단서를 머릿속에서 다시 꿰맞춰 보았습니다. 101호 주민이 들었다는 밤새도록 이어진 긁는 소리와 물소리, 시멘트가 덧칠된 바닥, 그리고 박순자가 3년간 병적으로 집착하며 지켜온 이 좁은 공간. 일단 안에 있는 짐부터 전부 빼주세요. 바닥이 보여야 합니다. 작업 요원들이 세탁실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빛바랜 종이, 상자 정체불명의 검은 쓰레기 봉투 곰팡이는 잡동사니들이 거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옆에서 작업을 지켜보던 박 형사가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선배님, 여기서도 냄새가 납니다. 소독약 냄새 말고 냉장고 냄새는 이제 다 빠졌잖아. 아니요. 소독약 냄새와 섞여서 나긴 하는데 뭔가 좀 더 무겁고 비릿한 냄새가 나요. 마치 하수가 역류한 것처럼. 30분쯤 지나자 세탁실 바닥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장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강 반장이 장판 모서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자, 바닥 확인해 봅니다. 장판이 거치자 거친 시멘트 바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눈에는 확연히 다른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반장님, 여기 좀 보십시오. 색깔이 다릅니다. 최 반장이 허리를 굽혀 바닥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가장자리는 오래되어 회색빛이 도는 반면 세탁기가 놓여있던 가운데 부분만 유난히 검붉은 짙은 회색이었습니다. 여러 번 덧칠한 흔적이 역력하네요. 급하게 작업해서 마감도 엉망이고. 강 반장이 작은 망치로 바닥을 톡톡 두드려 보았습니다. 가장자리는 탁탁 하는 경쾌한 소리가 났지만 가운데 부분은 퉁퉁 하고 둔탁하고 빈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기만 속이 비었거나 밀도가 다릅니다. 울퉁불퉁하기도 하고요. 강 반장이 대원에게 손짓했습니다. 들을 가져와. 시멘트 깨봐야겠어. 최 반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물 훼손되지 않게 조심해서 부탁합니다. 드르르륵. 강력한 드릴 소리가 좁은 빌라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멘트 파편과 하얀 먼지가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작업 요원은 땀을 뻘뻘 흘리며 조심스럽게 바닥을 뚫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얇은 시멘트 도장층이 뚫리고 검은 흙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드릴 소리가 멎음과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악취가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웁.
가장 가까이 있던 작업 요원 한 명이 헛구역질을 하며 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 반장도 서둘러 소매로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패취가 아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3년을 묵은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더 파봐. 뭐가 있어? 강 반장의 지시에 대원들이 작은 삽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30cm쯤 파 들어갔을까 흙 속에서 하얀 물체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반장이 붓을 들어 흙을 살살 털어냈습니다. 뼈 같은데 먼지가 거치자 둥그런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사람 유골입니다. 최 반장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눈앞에 현실로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서연 씨 시신인 것 같군. 발굴 작업이 계속되자 잔혹한 진실이 전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시신은 좁은 구덩이에 억지로 쑤셔 넣은 듯 웅크린 자세로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백골화된 유골 주변에는 검은 가루가 잔뜩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수치네요. 냄새 새어나가는 거 막으려고 숯을 깔고 덮은 거야. 다른 곳을 파던 대원이 하얀 가루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탈취제랑 방향제 용기도 같이 묻혀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냄새를 막으려고 했네요. 박순자는 며느리의 시신이 부패하며 내는 냄새를 막기 위해 숯 탈취제 시멘트 장판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까지 동원해 삼중사중으로 밀폐했던 것입니다. 박 형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주방 바로 옆이잖아요. 문턱 하나만 넘으면 바로 주방인데. 최 반장은 멍하니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박순자는 3년 동안 며느리 시신 바로 옆에서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먹었던 거야. 몸이 불편하니 밖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아예 집안에 묻어버린 건데 그 지독한 냄새 속에서 며느리 시신을 발밑에 두고 살아온 3년. 그건 박순자에게도 지옥이었을 거야. 감식반원들이 시신을 수습하던 중에 무언가를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대장님, 손에 뭔가를 쥐고 있습니다. 강 반장이 유골의 손가락뼈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물건을 꺼냈습니다.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형태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묵주였습니다. 낡고 변색된 나무 묵주네요. 강 반장이 묵주를 비닐 증거물 봉투에 넣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건 박순자 씨가 평소 지니고 다니던 물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 소지품 목록엔 없던데요. 최 반장이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겠지. 며느리를 차가운 바닥에 묻으면서 묵주 하나 쥐어주는 걸로 용서받고 싶었을 거야. 그때 현관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시신 발견 소식을 들은 진우가 현장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들어온 그는 세탁실 입구에 서서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파헤쳐진 구덩이, 그리고 그 안에서 수습되고 있는 하얀 뼈. 서연이가. 정말 여기에. 진우의 다리가 가늘게 떨리더니 이내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 반장이 급히 다가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김진우 씨, 정신 차리세요. 그러나 진우는 최 반장의 말도 들리지 않는 듯 넋 나간 눈으로 바닥을 기어 구덩이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엄마가 늘 그랬어. 세탁실은 춥다고, 저기 문 열지 말라고, 찬바람 들어온다고. 그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서연이가 추워서 그랬던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진우가 바닥을 치며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토사물이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밥 먹고 잠자던 이 집이 아내의 무덤이었던 거야. 박 형사가 급히 물을 가져왔지만 진우는 마시지도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지옥이었네요. 내가 지옥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최 반장은 이 끔찍한 비극의 현장을 냉정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50억 1등 복권은 냉장고 냉동실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그 돈으로 남편의 빚을 갚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려던 며느리는 주방 옆 차가운 시멘트 바닥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기 전까지 이 두 가지 끔찍한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이 좁은 집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반송합니다. 감식반원들이 수습된 유골을 하얀 천으로 감싸들 것에 실었습니다. 정확한 신원과 DNA 대조를 위해 국과수로 옮겨야 했습니다. 진우가 들것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최 반장은 진우의 오열을 등지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재개발 구역의 후텁지근한 더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50억 원은 이미 지급 기한이 지나 굴고에 귀속되어 사라졌습니다. 그 돈은 이제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조각 한 장 때문에 한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평생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고 어머니는 살인자가 되어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차가운 바닥에서 3년을 기다린 끝에야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탁실 바닥에 흉측하게 파인 구덩이가 마치 이 가족의 가슴에 생긴 지워지지 않을 상처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3년간 밀폐되었던 진실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지만 그 대가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행복해지지 못한 비극적인 결말. 최 반장은 텅 빈 세탁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철수하자. 닫히는 현관문 틈으로 여전히 가시지 않는 그날의 악취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지방법원 형사부 법정.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창밖 날씨만큼이나 법정 안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의 술렁임이 잦아들고 진우가 파란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반년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그의 얼굴은 깡마르고 야위었으며 퀭하게 들어간 눈빛은 허공의 어딘가를 떠돌며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근엄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손에 들었습니다. 주문, 피고인 김진우를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방조의 죄로 징역 5년에 처한다. 재판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지만 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량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죄책감 속에 갇힌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가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복도로 나온 최 반장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먼. 옆에서 서류 가방을 챙기던 박 형사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증 치매의 고령이라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불기소 처분됐어. 대신 치료감호소 같은 시설로 보내져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될 거라고 하더군. 차라리 교도소가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기억도 못하는 죄를 짊어지고 병원에서 죽어가는 게 더 비참할지도 모르니까요. 최 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문제의 복권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폐기 처분했습니다. 어차피 2013년에 지급 기한이 끝나서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50억 원이 허공으로 분해된 셈이네요. 그날 오후 최 반장은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시설로 이감되기 전 진우와의 마지막 면회를 위해서였습니다. 투명한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었던 머리는 희끗희끗하게 변해버렸고 동공은 생기를 잃은 채 풀려 있었습니다. 김진우 씨 몸은 좀 어떻습니까? 최 반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진우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최 반장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0억이 바로 내 옆에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냉장고 문만 열면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 서연이도 엄마도 다 가버렸어. 김진우 씨, 내가 죽인 거야. 내가 다 망쳤어. 그깟 돈이 뭐라고, 종이 조각이 뭐라고. 진우는 하염없이 자책과 후회의 말을 뱉어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반장은 더 이상 질문을 던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법의 심판보다 더 가혹한 스스로가 만든 지옥 속에 갇혀버린 상태였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최 반장은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형사 201호 철거가 내일부터라고 했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자. 2시간 후 두 형사는 텅 빈 빌라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재개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주변 건물들은 이미 반쯤 허물어져 흉측한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고 곳곳에 철거라고 쓰인 붉은 스프레이 글씨가 어지럽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201호 현관문은 뜯겨나가 휑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텅 빈 거실을 맴돌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세간은 사라지고 오직 낡은 냉장고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문짝이 뜯겨나간 채로 최 반장이 냉장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50억 복권을 품고 있던 차갑고 어두운 공간. 이제 그곳에는 먼지와 어둠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허무하네요. 박 형사가 세탁실 쪽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바닥 장판이 뜯기고 시멘트가 파헤쳐진 구덩이가 마치 아물지 않은 흉터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족이 함께 밥 먹고 잠자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 최 반장이 깨진 유리창 너머로 황량한 재개발 현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김진우가 욕심을 버리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이서연 씨가 계획대로 빚 갚아주고 시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새 출발했겠죠. 김진우 씨도 마음을 다잡았을지 모르고요. 박순자 할머니도 며느리를 해치는 끔찍한 짓은 안 했을 테고 결국 욕망이 유통기한을 지나 썩어버린 거야. 음식물 쓰레기처럼.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50억이라는 돈보다 훨씬 소중한 생명과 가족이라는 가치가 모두 증발해버린 집에 남은 것은 서글픈 회한뿐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육중한 포크레인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기초 철거 작업을 시작하려는 듯 했습니다. 가자. 이걸로 이제 진짜 끝이다. 최 반장과 박 형사는 쫓기듯 201호를 빠져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 외곽의 한 요양원. 박순자는 휠체어에 앉아 창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동공에는 아무런 생기도 없었습니다. 서연아. 박순자가 허공을 향해 가느다란 손을 뻗었습니다. 된장찌개 식는다. 어서 와서 밥 먹으렴. 마치 눈앞에 며느리가 서 있기라도 한 듯 그녀는 연신 손짓하며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다가와 박순자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어르신 식사 시간이에요. 떼쓰시면 안 돼요. 그러나 박순자는 직원의 말은 들리지 않는 듯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추워. 세탁실 문 좀 닫아다오. 바람 들어온다. 우리 며느리 춥겠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불을 덮어줄 뿐 그녀가 말하는 추위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6시 어둠이 짙게 깔린 201호 빌라 단지에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포크레인의 팔이 낡은 빌라 외벽을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와르르. 벽돌이 무너져 내리고 하얀 시멘트 먼지가 밤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3년간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던 공간이 그 지독했던 악취와 함께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은 차 안에서 멀리 보이는 철거 현장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흩날리는 먼지가 마치 눈처럼 보였습니다. 다 끝났네요. 조수석의 박 형사가 긴장을 풀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정말 지독하고 허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최 반장이 천천히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해서 돈 때문에 망가진 가족이야. 그 50억은 그들에게 당첨금이 아니라 지옥행 티켓이었던 셈이지.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며 철거 현장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201호의 마지막 벽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년간 복권을 품고 있던 그 낡은 냉장고도 며느리의 시신을 숨기고 있던 세탁실도 모두 잔에 더 밑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얼어붙었던 진실도 썩어버린 욕망도 그리고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흔적도 이제 영원히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빈터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감상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고요한 빛과
평온한 순간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